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애를 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으로 맞느냐? 판결문만 보셔도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前年の1951年から、韓国は竹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じゃあ竹島を取り返しに行くために韓国と争ったかというと全然争ってないですよね、口で言うだけですよね。 네, 8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요. 오늘은 국무회의, 또 독립유공자 오찬 등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일본 관련한 메시지가 나왔나요? 네, 두 자리 모두 다 나왔는데요. 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하다라고 네. 강조를 하면서 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취임 일성이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요. 가짜 뉴스였는데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한 전면전을 펼치려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최 반장, 오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어때요? 혐의를 인정하던가요? 국장 혹시 지금 배 안 고프세요? 또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되게 예. 생뚱맞은 질문이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이 기소된 거에 대해서 검찰이 생뚱맞은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검찰이 뭐 다른 혐의를 수사를 해서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면서 기소 자체가 좀 기소를 위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아까 막 혼자서 뭘 막 그러니까 적더라고요. 뭐 고민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거였군요. 예. 좀 아깝네요 시간이. 그럼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도 영상에 잠깐 소개가 됐지만 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화장품 업체 DHC가 조금 전인 오후 5시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입장문을 보고 있는데 DHC 코리아 대표 명의로 입장문이 나왔죠. 최근에 혐한 관련 논란에 대해서 깊이 사죄드린다라는 내용이고 혐한 관련한 비판 내용도 모두 달게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가 된 DHC 텔레비전 방송 관련해서는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DHC 코리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이제 동의하지 않고 비하 방송에 대해서는 문제를 고쳐줄 것을 앞으로 요청하겠다라는 얘기고 문제가 발생한 이게 JTBC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알려졌고 그 이후에 댓글 제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 관련해서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댓글 제한 같은 미숙한 대처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사죄드리고 조금 전에 댓글 차단을 해제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과문도 그 내용 이제 사과문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댓글을 쭉 보니까요 뭐 이미 늦었다 잘 가라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자, 사과문이 뒤늦게 나왔지만 오늘도 쿠팡 등에서 제품을 빼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거 방류할 수 있다는 그린피스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커졌는데 외교부가 조금 전에 일본 측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전면 이슈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특히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관련한 논란이 국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언론인 LA타임스가 후쿠시마 현지 르포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후쿠시마에 일주일만 머물러도 암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에서 경기할 선수와 코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 언론이 후쿠시마 관련한 그 르포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일본은 원하지 않겠지만 국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외교부도 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 이 문제가 공론화될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 몇 경기 뭐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에서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간단히 속보로 전했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의 신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거주자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의 사진은 2015년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붙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신상이 더 확인되게 되면요. 저희가 추가로 다시 속보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일본 수출 규제 속보와 광복절을 앞둔 다양한 움직임부터 짚어보고요. 김학의 전 차관 첫 재판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DHC 사과 내용과 혐한 논란, 또 평화당 집단 탈당 이후의 정치권 상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 또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오찬도 함께했죠.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조치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식과 우리 정부의 대응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레 있을 제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의 메인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복절 전 문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 발언이 두 차례 있었는데요. 먼저 국무회의에선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되 괜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저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자, 피치는 한국의 성장 모멘텀은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건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네, 기업 투자 활성화, 생활 SOC 투자에 집중해달란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막바지에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선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자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으로는 2조 원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또 시급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 1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했는데요. 그 알파의 폭을 좀 더 키우는
네, 다시 청와대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한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메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들고 다녔다고 하는 이 대나무 잎으로 감싼 쫑즈, 그리고 또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책임졌던 오건의 여사가 자주 했다던 돼지고기 요리 홍샤오로우가 준비가 됐고요. 또 각 테이블에는 독립운동 당시에 사용됐었던 6종의 태극기도 함께 올랐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서 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8.15 해방과 더불어 내 고향을 찾아요. 내 고향, 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마지막 가는 날엔 내 땅에서, 내 나라에서 묵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 속보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일 뿐이다라고 설명은 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먼저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맞불 조치입니다.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일본만 쏙 골라서 이 가와 나 사이에 새로 신설된 가의 2지역에 넣었습니다. 일본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수출관리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를 엄격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기자회견을 봐도 대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 자, 이 반은 한마디로 무슨 수출 관리를 근거로 일본을 뺀다는 거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조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세코산업상 이 트윗하면서 속이 좀 찔리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항했던 주장과 맥이 똑같습니다. 전략물자를 뭘 잘못 관리한다는 건지, 수출 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일본은 명확하게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맞대응 조치로 일본은 부메랑을 맞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정부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양국 모두 곧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증거를 워싱턴에 제공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잘못된 것까지 다 정당화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WTO 제소나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의 심각성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요. 일본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등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처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서 대화의 여지도 더 넓혔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튼튼, 가짜뉴스 경계해야 합니다. 네, 아까 신반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가짜뉴스라는 키워드가 어제 오늘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국무회의 발언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결연하게 대응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특히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했죠,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또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속도전도 함께 주문을 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기득권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요, 지금 시점에서 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확장적 예산, 소위 슈퍼 예산 편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논의한 당정협의회도 있었는데 이 확장적 기조를 바탕으로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 이 알파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전체 예산안 530조 원 규모,
이 중에 일본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자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네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 양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당정,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죠. 당정 간 만남이 연이어 있었는데 오후에는 청와대 쪽도 이제 합류를 했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해서 당정청 상황 점검 회의인가요? 네. 열렸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네, 출범 후 첫 회의인데요. 일단 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또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김 정책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가져올 불확실성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 정치권이 추경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은 한국 경제의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여당이 더 나아가서 국회가 지원해야 될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김 실장이 지금 불확실성을 언급한 부분은 오늘 국무회의 문 대통령의 발언, 즉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는 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부가 이렇게 좋은 것만 있으니 계속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점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부분만 떼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네, 그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달 중 1조 6,578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소위 예타라고 하죠. 이걸 면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을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관련 속보가 나왔군요. 자,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등 조치를 한 거죠. 기존에 이제 우대 조치에서 뺀 건데 일본 반응이 오늘 나왔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를 먼저 이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였던 셈인데 우리 정부는 표면적으로 수출관리제도 운용의 질적 보완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의 선 조치가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 일본 측 수출 규제를 이끈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근거를 대라 근거가 불명확하다라고 입장을 표하자 일본 정부는 답변을 회피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부메랑인 셈이네요. 네, 사실 그 점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더욱 좀 고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과 비슷한 맥락으로 맞대응에 나섰을 경우에 이 국제사회의 비판 또 그리고 WTO 제소 국면에서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 가에서 다 그룹이 아닌 가2를 친서라는 식으로 이 정교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양쪽에서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4대 국제 수출 통제 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가의 2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본 측에 대한 대응 논리가 그러면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논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치이고 그 조치는 그리고 국제법 규범상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자, 다만 국제사회는요, 이 한일 갈등 이 확전 양상, 우려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의 추가 조치, 양국 모두 곧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증거를 워싱턴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를 권고한다라면서요. 이 한일 양자 관계가 악화되면 각각 대가를 치른다.
미국은 이 사안에 관여를 계속할 것이며 이 두 동맹 간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청와대 문제로 돌아와서요. 내일 모레가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이제 신반장이 잠깐 영상은 소개했는데 생존 애국지사하고요. 국가유공자 후손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여러 가지 숙연한 장면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문 대통령이 일본 관련 메시지를 추가로 냈죠. 네, 독립운동과 이번 사태의 대응, 우리 국민의 대응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행동은 양국이 함께 해온 우호, 협력의 노래 비춰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민요, 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 지금 이제 국제 이슈화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짚고 가면은 우리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이 일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향후 필요시에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LA타임스도 오늘 보도에서요. 이제 선수와 코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암 위험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언론들의 보도,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질 걸로 일단 보여지네요.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불안감 키우는 가짜뉴스 경계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인가요? 광복절을 목요일이죠. 광복절을 맞아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올해도 광복절 특별 사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심 사면 복권을 기대했던 정치인들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출마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3년 연속 이뤄지지 않게 된 광복절 특사와 김학의 전 차관 재판 관련 소식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 등 이 5가지 중대 부패 범죄와 시장 교란 및 경제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공직자도 배제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사면권을 행사한 건 2번입니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첫 특별 사면을 단행했죠. 당시 생계형 민생사범 6,444명으로 이 용산 참사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 실형으로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당시 이름을 올렸죠. 자, 그러다 보니 당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요. 예민하게 반응할 것도 없고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자, 청와대는 당시 17대 대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제외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정 전 의원 이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러나 성추행 논란에 휩싸여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특사,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 자, 민생사범 4,378명으로 이 광우병 촛불 시위, 또 밀양 송전탑 공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해 관련자 107명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었습니다. 자, 통상 역대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차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광복절을 맞는 올해도 특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명권을 제한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죠. 자, 이번 광복절 특사에 관심이 가는 건 바로 내년 4월 총선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그리고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특사가 없는 만큼 올해 연말 이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면과 관련해 또 다른 관심 포인트,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올해 누군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또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또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죠. 자, 이처럼 정치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친박계 또 비박계로 분열이 되면 야권발 정계 개편의 중요한 변수가 또 될 수도 있죠.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한 분은 또 이제 수감 중에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사면이라는 건 형이 확정이 되어야 가능하죠. 현재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개입,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이 3개의 사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공천 개입 혐의뿐입니다. 나머지 2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자,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관된 국정농단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돼 지난 6월 심리를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달 선고 목록에 이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8월 22일 전에 이 선고 대상에 포함되거나 특별기일을 정해 선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이었지만 6년 만에 뇌물 그리고 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정식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김 전 차관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자, 2013년과 2014년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경찰이 자기적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하기 위해 강간 혐의와는 별개로 신상털이식 수사를 벌여 생뚱맞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법무차관이라는 고위직을 지낸 김 전 차관은 파렴치한 강간범이라는 조롱을 당하며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또 김학의 동영상, 이 불법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문제 삼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녹음과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나 사진도 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재판부는 위법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해당 동영상을 CD로 만든 당사자로 알려진 윤중천 씨 조카에게 그 사실을 물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광복절 특사 올해도 없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얘기부터 할게요.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 법정에 출석할 때 옛날에는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지만은 그 지난 5월 말인가요? 5월 말부터 피고인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를 내리도록 규정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생뚱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지만은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기소를 위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고 반장. 네, 김 전 차관 측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를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 과거사 수사 권고에 따라 이 뇌물죄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김 전 차관이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사건 관계인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식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생뚱맞게도 뇌물죄로 기소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신 그런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 이렇게 재판부가 묻자 소리는 내지 않고 예라는 그 입모양을 지어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턱수염이 상당히 났는지 뭐 이렇게 덥수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뭐 정면 또 아래 이렇게 응시를 했다고도 하고요. 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는 재판장이 이름을 묻자 김학의입니다라고 답을 했고 직업이 변호사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네요. 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당초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근데 추가 수사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더 받은 걸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의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뇌물 혐의액이 3억 원을 넘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검찰은 금품이 건네진 시기 김 씨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근무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만 김 씨가 2012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진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자체는 확보를 한 만큼 돈이 오간 명목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오늘 또 다른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어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었죠.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 서울고법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4억 원을 받아서 전달한 혐의 받고 있었는데요. 자, 2심 재판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게 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방조 혐의도 당연히 무죄로 본 거고요. 김 전 기획관은 앞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고 공판에 2차례 불출석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왜 안 나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이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가서 요양을 하고 오려 했으나 잘 안 됐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증인으로 지금 9번 연속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취재진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 거냐라고 물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나올 모양이네요. 분위기로 그럴 봐서는. 가능성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자, 내일 법원에서 드루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6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항소심 재판부가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할지 여부인데요. 바로 이 김경수 지사가 공범 관계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 김 씨에게 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경수 지사 역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이 드루킹 김 씨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드루킹 김 씨 측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강재영의 톡 쏘는 정치에서 어제 관련 내용도 다뤘는데 당초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임했던 변호사가 다시 변론을 맡았던 사실이 어제 재판에서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
오늘 결국은 사임하기로 또 결정했다고요? 예, 뭐 왔다 갔다 네. 합니다. 지금 뭐 판사 출신의 A 변호사, 이 당초 고유정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뭐 비판 여론이 좀 뭐 높아지니까 법원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고유정 변론을 맡은 거죠. 그런 사실이 알려졌죠. A 씨는 사건 기록을 자신이 살펴봤더니 이거는 우발적 범행일 수 있겠다, 그런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있더라라면서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변호인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1차 공판을 거치면서 또 비판 여론이니까 커지니까 결국 변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네, 이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남긴 글에 따르면 억울한 죄인을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지만 가족 중에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꺾기로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이 검찰이 제출한 계획살인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졸피뎀을 검색한 데 대해선 고유정이 버닝썬 사태 당시 호기심으로 찾아봤고, 또 뼈의 무게 등은 현 남편의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변론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진술을 많이 했는데요. 검사님 말씀처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론을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자. 네,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 씨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고소를 했었잖아요. 관련해서 고유정도 그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학의 생뚱맞은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혐한 파문,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계열 DHC 테레비, 오늘 방송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맨 처음 보도했던 JTBC 뉴스룸을 보여주면서 히덕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조금 전에 DHC 코리아의 사과가 나왔지만 글쎄요, 저 내용을 보면 사과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주목해 주십시오. DHC 계열 DHC 테레비입니다. 자, 이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 도라노몬 뉴스, 진상 파헤치기 도라노몬 뉴스인 거죠. 이 프로가 문제인 거죠. 지난 주말 이 JTBC 뉴스룸이 이 소개했던 그 문제 방송 내용도 바로 이 도라노몬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처럼 자기네 방송 때문에 이 DHC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는 소식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최소한 DHC 코리아 직원들 걱정돼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이 잠깐 동안의 불조심 기간은 갖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정말 오산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송된 도라노몬 뉴스입니다. 게스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픈 스튜디오에 게스트 보려고 사람들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뭐 아이돌이라도 오는 걸까요? 저 사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좋아하는데. 자, 지금 이 양반이 누구냐? 일본 최고의 혐한 작가 야쿠타 나오키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죠. 자, 이어서요. 이번엔 여성 게스트입니다. 반응이 더 뜨겁네요. 자, 일본에서요. 극우 여전사로 불린다는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입니다. 자, 최고의 혐한 작가, 또 극우 여전사. 이거 뭐 방송 안 봐도 뭐 오늘 방송 내용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방송요, 이 게스트가 오늘의 뉴스 하나를 탁 픽하면, 고르면 그걸 갖고서 관련 토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야쿠타 나오키 뉴스 보드를 쫙 보더니 9번으로 합시다. 오늘 맨 처음 다룰 뉴스 9번으로 하죠. 합니다. 자, 9번 뉴스 도대체 뭘까요? 보시죠. 9番行きましょうか。9番、はい、ここから行きますか。はい、9番から行きましょう。私もちょっと驚きました。ね、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るようですね。虎ノ門ニュース、韓国ニュースにディスら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どういうことなのか。はい。韓国の放送局 JTBC は今月10日、化粧健康食品会社 DHC が喧嘩的なインターネット番組を放送しているとして同社を非難しました。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더니 이 문제 맨 처음 보도한 지난 주말 JTBC 뉴스 저 뒤에 보시는 거 저렇게 리포트를 쭉 보여줍니다. 자, 저 우상단에 네모나게 나오는 출연자들 표정 보십시오. 자, 이제 리포트가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すごいね。まあ今韓国はですね、あらゆるところでその日本製品不買運動、あるいは日本製品をいろいろけなすとかディスるとかいろいろやってます。で、そんなのでとうとうDHC の製品までなんかいろいろ文句つけ出して、しかもこの DHC がやってるその虎ノ門ニュース、これはもうとんでもない番組やってるんでね。 자, 그런데 유독 말 많은 이 양반 어디선가 좀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인데 말이죠. 어디서 봤더라? 다시 한번 보시죠. でもうあんなふうにモザイクかけてね、なんかもうほんま私の場合はモザイクかけてもすぐ分かってしまうんですね。はい。でしかもね、人の顔モザイクってね別に出してもええのにね、なんか私の顔がなんかわいせつの時みたいなね。はい。あんなふうに扱われるのちょっと。 자, 그렇군요. 뉴스룸 리포트를 다시 한번 보시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거 모자이크 벗겨내는 거 뭐 못 들어주겠습니까? 자, 하나, 둘.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저 양반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글을 통일시켜가지고 지금의 한글이 생겨났다. 이 바로 이 황당 드립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뭐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모자이크든 블러든 뭘 치든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이 사람 발동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방송 한국에서도 볼지 모르겠네요 하더니 카메라 정면으로 저렇게 응시합니다. 그래놓고선 네, 한국皆さん,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이고, 私これ。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んでそこで愛語が入るんですか。知りませんね。それしか韓国語知りませんね。はい。すいません。それしか知らないんだ。はい。申し訳ない。 시나라입니다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아무튼 저도 딱 하나 아는 일본어 있습니다. 캐세키. 결석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출석은 모르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요. 이 야쿠타 나오키 누군지 좀 더 알아보죠. 아베 총리가 지극히 신임하는 극우 혐한 작가라고 합니다. NHK 회장을 뽑는 이 NHK 경영위원회 아베가 직접 내리꽂은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몇 년 전에 이렇게 두 사람 저렇게 대담집까지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또 썼죠. 영원의 제로라는 책인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주력 전투기 제로센 또 그 제로센을 타고 미군 항공모함에 돌진했던 이 카미카제 특공대를 미화한 소설이죠. 2013년에 저게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800만 그해 일본 박스오피스 2위였다죠. 자, 아베 총리 이 영화 시사회 보러 가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쓴 한국 관련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엄청 베스트셀러라는데 이거 보시죠. 자,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사죄하자. 실제로 저렇게 무릎도 꿇고 정말 사죄하듯 엎드려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 혐한 아니네, 좋은 사람이네 하실 텐데요. 시쳇말로 어그로 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보면요. 한국에 이제 잘 가 하고 작별을 구하자라고 돼 있습니다. 또 띠지도 보시면요. 일본 역사상 최악의 35년, 조선과 엮였던 건 우리에게 정말 대폭망이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 내용 뭘까요? 이렇다는 겁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한국에 전파해서 미안합니다. 일본이 조선에 철도를 놔줘서 교통이 편리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일제가 조선에 학교를 많이 세워서 조선인의 문맹률을 많이 낮추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정말 이런 사람 버젓이 출연시키면서 한국에서는 100억 가까이 화장품을 팔아먹는 거, 글쎄요, 이거는 좀 자존심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본사의 사과 한마디 받아내, 물론
DHC 코리아는 조금 전에 사과를 했지만 말이죠. 본사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계속 그 화장품을 사준다. 이건 그야말로 좀 시쳇말로 호구죠. 글로벌 호구. 물론 전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DHC 코리아의 한국인 직원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자, 하루빨리 DHC 코리아 말고 본사에 책임 있는 답변도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본인 생각해서 블러 처리를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블러 처리를 했는데 본인은 또 그게 못마땅했는지 뭐 아까 보니까 뭐 굉장히 확신범에 가깝네요. 본인은 즐기는 또 그런 분위기도 보여지고. 자, DHC 코리아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려진 이후에 DHC 코리아가 조금 전에 사과문을 내기까지 사흘이 걸렸잖아요. 네. 그 사과문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단 DHC 코리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이 나왔고 먼저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하면서 최근 문제가 된 DHC 텔레비전의 방송에 대해서 본사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빠른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DHC 코리아는 대표를 포함해서 임직원 모두가 한국인이며 저희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해당 방송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방송 내용은 DHC 코리아와 무관하게 본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저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참여도 하지 않았고 공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을 했고요. 또한 한국인을 비하하는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금일 현 시점으로 SNS의 계정에 댓글 차단을 해제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대표 명의라고 그랬잖아요. 네. 대표가 나와서 입장문을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문서로 가름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전에 DHC 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방금 들으신 그 내용을 올린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사과 태도는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제 얘기 듣기로는 원래는 그 연락한 언론사에게만 메일로 답변을 보내겠다 이렇게 DHC 코리아 측에서 입장을 밝혔대요. 그 자체도 참 황당한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5시에 입장문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공지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입장문이 나온 그런 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국내에서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불매 움직임이 확산이 되면서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DHC 제품 철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이 상황이 진정될 기미는 솔직히 없어 보인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인 만큼 시장 철수도 고민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 철수 지금 뭐 거의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오늘 아침 라디오를 제가 출근할 때 들어보니까요. 일본 대학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교수가 한 놈을 집중적으로 패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저도 그 내용 들었는데요. 일본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심승규 교수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였습니다. 자, 일본에서조차 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성공한 역사가 없다라는 빈정거림이 나오는 만큼 이 한 곳을 딱 골라서 뭔가 선례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DHC처럼 대놓고 혐한론을 펴는 회사의 상품일 경우에는 하나만 딱 골라서 핀셋 퇴출 운동을 벌이는 게 일본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는 주지 못할지언정 이 한국을 쉽게 보지 말라는 상당한 의미의 정치적인 각인 효과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자, 앞서 DHC 테레비의 도라노모 뉴스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롱 섞인 표정 그리고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저런 식의 반응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양반장. 예, 아까 보신 야쿠타 나오키라는 극우 혐한 작가, 저런 사람을 이제 패널로 쓴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뭐라고 하든 불매 운동을 하든 말든 우리 길을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4월에도 혐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 일본 관광 가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이런 공공장소에 한글 표기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지하철에 한글 표기 구역질 난다. 그런 말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또 애초에 이 지하철 타고 있는 승객 중에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되냐? 내가 느끼기에는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역 전광판 표시 다 이렇게 한글 표기를 하냐. 그 시간이 30%나 뺏기는 거는 내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런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뱉었다는 거죠. 난징 대학사라고 위안부 문제도 다 부정했죠. 네, 일본인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민간인을 학살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위안부, 중국의 난징 대학살은 두 나라가 날조한 것이다라고도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 당일 이 트위터에다가 한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가 기대된다. 힘내세요 한국, 저력을 보여줘라고 비꼰 거죠. 네, 뭐 최근에 일본의 대마도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져서 뭐 지역이 텅 비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자, 한국인이 없다면 이번 여름에 이 대마도에 여행을 갈까라는 글을 올렸다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한테 뭐 소위 인터넷 표현으로 뭐 먹이를 주지 말자는 표현이 있는데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저 사람이 NHK, 그러니까 공영방송 NHK의 경영위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양반장 맞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NHK 경영위원이면은 아베 총리의 입김이 들어갔을 텐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자, 좋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늘 경찰에 고발됐네요,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주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발언, 그러니까 강제징용자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협정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점, 또 이영훈 전 교수에 대해서는 본인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허위 주장한 점 등을 지적한 겁니다. 아, 독립유공자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임시정부를 사실상 끝까지 지켜온 차리석 선생이 본인의 외증조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이영훈 전 교수가 차리석 선생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한 다음 날 이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이자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원인 차영조 선생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영훈 전 교수는 내 큰아버지의 외증손자일 뿐 차 선생의 외증손자가 아니다. 이 차리석 선생의 묘지는 효창공원에 있는데 이 전 교수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 이름을 팔게 따로 있지 선친 명예에 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양반장? 근데 진짜 약간 좀 이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네. 이영훈 전 교수의 그 책 있지 않습니까? 반일 종족주의.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 뭐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좀 책은 좀 팔리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의 또 장제원 의원도 이 책을 읽고서 심한 두통과 모욕을 느낀다. 맹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베는 이 책 구매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제는 이제 서울대가 이영훈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요즘에 이영훈 교수 얘기를 매일 하게 되네요. 네. 뉴스가 이어지면서.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DHC 코리아 기피 사죄 한국인 비하 중단 요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당파와 당권파, 오늘도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의 향후 행보가 관심입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소속 16명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당 지도자로 나가야 되는데 정덕영 대표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가지고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탈당은 잊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정말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탈당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그 탈당 선언문에도 명분은 없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당권파의 정동영 대표와 그리고 비당권파, 이제는 탈당파겠죠. 박지원 의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비슷한 시각 서로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각 정동영 대표가 욕심을 부렸다, 명분 없는 탈당이다,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일각에서 나오는 도로 호남당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호남당이 왜 나쁘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하면은 국민이 감동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 틀을 짜서 가보자는 거죠. 도로 호남당이 뭐가 나쁩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 도로 호남당이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왜 호남일까? 왜 정계 개편 움직임이 호남에서 시작된 걸까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 분포도 사이의 괴리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호남 지역 의원들 여러 정파, 여러 정당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이곳은 광주의 구 전남도청 앞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호남은 역대 대선에서 이른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한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습니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리된 뒤에는 한쪽 손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을 거뒀고 최근까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보신 대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선 옛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는 내리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정당 지지율과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분포도 간의 괴리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유독 큽니다. 광주, 전남, 전북 이 호남 지역 의석 분포를 먼저 보시면 총 28석 중에 여당인 민주당은 5석, 바른미래당이 6석, 민주평화당이 14석, 그리고 무소속 3석입니다. 자,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 이전 기준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최근 나온 호남 지역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호남 의석 5석인 민주당이 56.8%로 1위이고 정작 호남 의석이 전혀 없는 한국당이 13.5%로 2위, 정의당이 3위입니다. 자, 호남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4위, 5위입니다. 자, 한국갤럽조사는 어떨까요? 민주당이 69%, 큰 격차로 1위이고요. 정의당이 9%로 2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3%입니다. 자, 민주평화당은 1%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 의석수로 따졌을 때 호남 다수당인 정당들은 정작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개인 지지도가 높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 당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역 호남 지역 의원들 상당수는 당을 옮기거나 아예 당을 새로 만들거나 어쨌든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오전 JTBC 아침엔에 출연한 유성엽 의원은 민주평화당 탈당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끔하게 정리해서 또 새로운 인물들도 보태고 해서 가고자 하는 확실한 길로 정말 분명하게 나가자. 이것이 이번 결단의 배경이고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교섭단체보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교섭단체 훨씬 이상의 그런 어떤 정치 세력으로 키워나가는 거,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유성엽 의원, 박지원 의원 모두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 합류시키겠다 말하고 있지만 이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1순위 합류 대상 바른미래당 호남 출신 의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도 요즘 말이 아니죠. 자, 우연히 박주선 의원도 오늘 오전 정동영, 박지원, 유성엽 의원이 각각 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던 그 시각 또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함께 통째로 참여하는 그런 빅텐트가 되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런 노력을 당내에서 하겠다. 먼저 이런 말씀입니다. 정기가 끝나면 한 건이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정계 개편 움직임이 그들만의 리그,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민주평화당 탈당파의 기대처럼 위력을 발휘할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 호남발 정계 개편 시작되나? 네, 박주선 의원의 얘기도 들어봤지만요.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 이후 역시 바른미래당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죠. 양반장.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바른미래당도 지금 뭐 사정 복잡하죠. 통합설, 분당설, 탈당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박주선 의원 등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의 탈당파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모두 민주평화당 탈당파와의 통합에는 지금 선을 긋고 있죠. 손학규 대표는 평화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나 잘 모른다. 민주평화당 일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민주평화당 탈당파와 뭔가 길을 모색해보겠다는 것은 결국 호남 자민련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연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평화당 탈당파들의 바른미래당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당원 당규 구조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입당하려고 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당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반대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당시 통합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모멸감을 줬다. 불과 1년 전 일인데 단지 공학적으로 뭉쳐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바른미래당도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게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양 반장이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이번 민주평화당 집단 탈당 사태 과정에서 정당 보조금 논란이 있었죠, 최 반장. 네, 탈당 시점이 좀 묘하게 정부의 이 정당 보조금 지급 시기와 맞물리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예정일이 바로 내일인데요.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는 총액의 절반이 5석에서 20석 정당에게는 총액의 5%가 각각 돌아가고 이 남은 금액은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이 되는데 민주평화당은 당초 6억 원 정도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탈당파가 빠지게 되면 이게 2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4억 원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 탈당계를 제출하는 시점이 중요했는데 사실 어제 탈당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탈당계는 국고보조금 지급 이후인 16일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은 했지만 실제 탈당은 16일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동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먹던 우물물에 이제 침 뱉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오히려 정당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선의를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동지애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정계특위 홍영표 위원장 또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는데 아무튼 오늘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홍콩 상황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어제 홍콩 국제공항이 폐쇄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풀렸다면서요? 네, 폐쇄는 풀렸는데 여파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이 경찰에 쏜 고무탄 추정 물체에 맞아서 실명 위기에 처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어제 공항을 점거했던 건데요. 자, 이 때문에 공항이 폐쇄되고 자정부터 어젯밤 11시 55분까지 홍콩 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 160편, 또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 150편, 총 300편이 넘게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폐쇄가 풀리고 운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대만이 홍콩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네,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홍콩의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만이 민주주의의 등대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잉 총통은 이 민주와 자유를 지지하는 전 세계인이 홍콩 사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거부하고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며 이 중국과 지금 대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홍콩 사태가 대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 플러스 이제 서방의 개입 가능성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제2의 천안문 사태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홍콩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쪽 난 평화당, 여당 이중대 그리고 이미 실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되는 킥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를 가리켜 마치 고라니 같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른바 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추적 끝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5일 저녁 1차선을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오더니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정작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아무런 수습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이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달아날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을 대여해주는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차도로만 다녀야 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보니 도로와 인도를 오가며 다니기도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턱이 요만큼만 높으면은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제가 한번 크게 엎어진 적이 있어요. 굳이 이거 타려고 집에서 헬멧 쓰고 나와서 출근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다 보니 관련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엔 한 20대 남성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 휠을 타고 가다가 어린이를 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도주했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전동 킥보드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는 건 물론 후방 거울도 설치해야 하고요. 차량 등록과 책임 보험 가입 역시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계도 계몽을 위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홍보뿐만이 아니라 그 교통법규 위험 행위인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과 같은 그런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단속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요즘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안전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안전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내일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1,400회 수요 집회가 열립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정기 시위는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내일 수요 집회는 우리나라 외에도 9개국 21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내일 국회에 보냅니다. 그 경우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요. 늦어도 추석까지는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재판 관련한 소식 2가지 간단히 짚어보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1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아까도 간단히는 언급했는데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할 얘기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